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의 다른 전쟁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엄청나게 배워야 할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처절하게 실전을 많이 겪어보면요. 여기만큼 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갖고 있는 국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확보한 나라는 쉽지 않다.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많은 최신의 드론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사실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부족하면 가서 배워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의 다른 전쟁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드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원격 조종 무인 항공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아에로 로즈드비카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 드론 작전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뭐냐면은요. 원래 이렇게 그 무인기 RC나 아니면 드론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날리던 조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를 군용으로 쓸 수 없어 하면서 자기들이 개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알리익스프레스든 아니면 우리 쿠팡을 가면은 드론 부품들 같은 거 널려 있습니다. 그걸 조립을 해가지고 해서 드론을 만든 거예요. 정찰용으로도 쓰고 혹은 여기에 박격포탄이나 수류탄이나 기타 무기들을 투발하는 정도로 쓰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에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수제 드론이 민간 레벨에 생산하는 이 드론들이 활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분대가 기본적인 교전 단위입니다. 이제 분대에 기관총이 있듯이 분대에 드론이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포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현대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냥 버튼만 눌러서 하면은 막 전쟁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영화 혹은 심지어 1차 대전 영화에 보면은 막 참호에 막 서로 막 대치하면서 거기에 막 포탄들이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 전쟁을 합니다. 하루에 10,000발, 20,000발씩 포탄을 쓰다 보니까 포탄이 부족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탄 한 발 한 발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드론에다 포탄을 결합해버립니다. 포탄이 되게 정확하게 떨굴 수 있겠죠. 막 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까지 활용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드론이 전쟁의 수단으로 보편화된 전쟁. 드론 어디까지 써봤니? 라는 거를 실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측이 다 구현하게 된 거죠. FPV 드론은요, First Person View, 1인칭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1인칭 시점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1인칭 시점 비행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론, 굉장히 고성능의 드론, 메일, 헤일, 그렇게 이제 중고도, 고고도, 이런 식의 작전 반경을 보는 드론 같은 경우는요, 조작자가 3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조종하는, 이 항공기 자체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서나 혹은 무장을 조종하는 센서 오퍼레이터, 웨폰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명. 그 다음에 이 임무를 전체를 지휘하는 미션 커맨더, 임무 지휘관. 이게 3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번거롭죠.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의 숫자를 줄이고 그걸 대신해 쓰기로 나와 있는 건데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조종사가 타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제 요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정비 요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한번 띄워놓고 나면은 굉장히 수시간 동안 해도 필요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굉장히 많은 드론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을 쓰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그냥 보면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조종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드론을 얘기를 하면은 임무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쓴 게 정찰용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공격용으로 쓰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사작전할 때 보통 마찬가지예요. 헌터 킬러라고 얘기하는 게 헌터, 누가 먼저 사냥꾼 딱 돼가지고 적이 어디지 하면서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공격을 해요, 킬러. 그래서 보통 헌터 킬러가 하나의 팀을 이루거나 혹은 장비 하나가 하나의 헌터 킬러 기능이 같이 다 결합되거나 이런 식의 운용이 되는데 바로 이 자폭 드론이 헌터 킬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한 2명 정도가 동시에 이 자폭 드론을 운용한다. 그러면 조종사 둘이 있겠죠. 둘이 자폭 드론을 한다. 한 명이 쭉 돌면서 전체를 본 다음에 적이 어디서 알려주면 옆에 있는 조종사가 쭉 가가지고 거기에다 자폭을 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확인하겠죠. 제대로 맞았네 혹은 피했네? 그럼 얘가 가서 또 공격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FPV 드론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 포탄이라든가 혹은 이제 로켓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드론에 결합해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거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생산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우크라이나군,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죠. 우크라이나군에서 한 달에 생산하는 드론이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중반 기준인데 10,000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2023년 말 정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정보 관계자랑 좀 이렇게 면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 야, 너네 10,000대 이상 생산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줬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20,000대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매달 이제 아마도 지금은 생산량이 꽤 올라가서 매달 거의 100,000대 가까운 드론들을 생산할 거고요. 바로 그렇게 양산되는 드론들이 FPV 드론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포탄을 대신해서 공격하는 직접 무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스스로의 능력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요. 기본적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가 만들던 드론들은 시장에 있던 드론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민수현들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솔직히 이거를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미 그런 많은 모듈들이 상용화돼 있고요. 자, 되려 문제는요. 드론 자체보다도 이 드론을 조작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문제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드론 자체만을 얘기하지만은요. 통신망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드론이 대단하다 뭐하다 하면서 보면 이런 거죠. 드론 군무쇼, 군집쇼 이런 거 많이 보여주죠. 이게 막상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은요. 이 드론 군집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쓰고 있는 주파수가 휴대폰 주파수랑 겹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다 휴대폰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군집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보는 군집쇼 같은 게 어떠냐면 보통 사람 없을 때 미리 찍어놓고 화면을 겹쳐버려요. 통신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드론 운용이 가능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민간 시스템들이 통신 시스템이 살아 있어서 전장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론 만들고 하는 걸 부품을 수집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민수시장하고 연결이 된대요. 민수시장에서 드론의 최강자는 안타깝게도 중국입니다. 세상엔 2종류의 드론이 있다고 그래요. DJI 것과 그 이외의 것. 자,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드론 인프라를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 초기부터 상당히 중국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어디 편이죠? 러시아 편이잖아요. 물론 직접 러시아에 군대를 북한처럼 참전시킨다거나 혹은 무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DJI 드론 같은 것들을 전쟁에 사용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제약이 자꾸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 소위 드론 도입 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국 부품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론 기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또 통신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드론이 이게 대단해 공격할 수 있어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누가 강한 방해 전파를 쏴.
드론이 공격하다 공격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조작자와 드론과 링크가 끊기면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뭐 민수용 드론 같은 거 어떻습니까? 딱 그렇게 링크가 끊기면 어떻게 되죠? 신호 끊겼네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자리를 착륙하거나 뭐 원래 자기가 보냈던 위치로 돌아오거나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쟁터에서 그 기능을 바라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AI 드론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공격하면서 목표를 막 찾고 하다가 목표를 본 것 같은데 자, 이쪽에서 전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차가 나왔어? 야, 이거 내가 공격해야지 하면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전차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요즘은 러시아도 전차마다 다 전차 한 대 한 대마다 이 주파수 방해 장비를 다 달아놨어요. 제머를. 제머가 앞쪽 울린다? 신호가 뚝 끊어져요. 그럼 얘는 그야말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냥 거기서 있다가 그냥 떨어지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떨어지지 않고 일단 포착을 하거나 혹은 이미 적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표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격하게 하는 자, 그런 기술들을 지금 굉장히 절실히 찾고 제한적이나마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그 국방 전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방 안보를 하다 보면 또 사실 국제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국제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론이에요. 드론이 예를 들어서 킬러 드론. 막 사람 보이는 대로 찾아가지고 있는 대로 막 그냥 공격하는 이런 드론이 나오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량 살상병기 아니야. 이런 건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드론의 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AI 드론의 등장이 야 이거 이 규제에 해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내비뒀다가는 우리 뭐죠?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막 와가지고 알아서 막 사람만 공격하고 이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론은 엄청나게 한계가 있죠. 자, 일단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드론을 찾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드론을 안 쓰면 사람이 죽으니까. 처음에 드론 시작이 뭐라고요? 표적 견인용이잖아요. 이건 사람 자체는 100%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냉전에 정찰용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자, 냉전 초기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인공위성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정찰기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도 U2 정찰기 같은 걸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게리 파워즈 사건 있죠? 왜? U2 정찰기가 격추돼가지고 소련에 떨어져. 조종수 잡혀. 그럼 이제 이거를 막 스파이 교환을 하듯이 막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존한 조종사는 괜찮아요.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야, 그냥 사람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RQ-4 글로벌 호크. 이거 거의 인공위성급의 그 촬영 능력을 자랑을 해요. 13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한반도, 북한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게 운용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 돈 주고 운용해야 돼? 자, 그럼 원래 이게 미국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걸 안 쓰고 U2 정찰기를 아직도 써요. 그 U2 정찰기의 고도가 이 RQ-4 글로벌 호크의 고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오성기지에서 뭐 있고 U2는 왜 우리 미국은 계속 띄우냐? 그게 훨씬 더 싸고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일단 드론이 너무 비싸게 가면은 이게 미국의 가장 큰 문제였어. 비싸게 가면은 실제 그렇게 양산도 쉽지 않고 이거 원래 희생하려고 쓰는 건데 야 이거 너무 장비 비싼 게 많이 달려 있어 이거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저가의 시스템을 상태로 가격을 확 내린 드론들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복제기, 그렇죠, 리플리케이터. 막 여러 가지를 막 찍어내가지고 해서 막 쓰는 그런 개념을 미국도 발전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거나 또 우리가 드론을 쓰는 게 병력이 부족해서 쓰잖아요. 근데 드론을 써서 지금 병력 감소 효과가 있냐?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드론은 하나의 시스템 하나에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운영해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요즘 많이 기술이 좋아서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자, 여전히 이걸로 부족합니다. 1대 N이 돼야 돼요. 그렇죠? 1대 N. 그러니까 한 명이 굉장히 여러 대의 드론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자율이든 아니면 AI 자율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AI로 잘못 넘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그냥 사람 무차별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요, 전쟁은요, 왜 그렇잖아요. 뭐 하면서, 야, 뭐 지금 뭐 무인기 뭐 아니면 무슨 뭐 스텔스, 스마트 웨폰의 시대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끝나는 전쟁. 안 끝나요, 버튼 누른다고. 가서 점령을 해야 돼. 결국 사람이 가서 거기를 최종적으로 점령을 해야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잊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 굉장히 일찍 개발했어요. 이미 90년대에 드론을 독자 개발을 해서 99년에 송골매 RQ101, RQ100 하나, 송골매라고 하는 국산 드론을 생산해가지고 실전 매치를 했습니다. 이게 왜 빠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현대적 전쟁터에서 드론을 가장 빨리 쓴 게 이제 어떻게 미국이겠죠. 미국이 이제 정찰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실시간 릴레이를 제일 먼저 잘한 거는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론 강국을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걸프전 같은 데서 미국도 이스라엘제 드론을 사와가지고 처음에 운용을 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RQ1 그 프레데터라는 드론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미사일을 놔서 MQ1 프레데터 미사일 쏘죠 드론에서. 그다음에 좀 더 무장을 많이 장착한 MQ9 리퍼. 자, 이런 드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MQ1 그 프레데터가 등장한 게 아마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늦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횃불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막, 이거 드론이 저거 하네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선진국들이. 근데 우리는 딱 배치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기존에 막 지금 우리 한참 K방산 막 잘 나가고 있는 뭐 K9 무슨 자주포, 뭐 K2 흑표 전차, 막 이제 T50, FA50 그 훈련기 전투기. 자, 이런 것들 막 개발하고 하면서 거기 우선이 되다 보니까 드론이 그렇게 우리의 국방 획득에서 우선 사업이 되지가 못했어요. 플러스 이건 제가 되게 비판하고 싶은 지점 중에 하나인데 2000년대 후반 정도에 그러니까 뭐 한 2009년 10년 막 이때 뭐 한참 이제 방위사업청이 뭐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드론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 키워가지고 중소기업 먹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엄청난 정책적 실수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드론이 그렇게 뭐 급속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성장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가면서 이게 기간이 지나서 쌓여야 이게 되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들어오지 마. 중소기업 위주로 갈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뭔가 사업이 하나 나면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해서 해요. 납품을 해. 그 다음에 이게 별로 물량이 안 많아. 회사 망해.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이제 다음 시스템을 해. 그럼 또 와가지고 회사가 새로 만들어서 이걸 시도해. 납품을 해. 그리고 또 망해. 이 사이클을 10년 이상 반복을 해왔어요.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박힌 인상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90년대 후반에 말 정도에 그래서 2000년에 실전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은 그런 수요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힘을 좀 모아줬다고 한다면은 혹시 압니까? 우리도 DJ 같은 기업이 나와 있었을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특히나 이제 뭐 민수 다 같이 이게 합쳐서 볼 문제인데 생태계가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거 아직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합니다. 자, 최근에 보다 보면 우리 군에 납품되는 드론이 뭐 중국제 드론에 무슨 뭐 이거를 그대로
뭐 가져와서 쓴 거다. 뭐 이제 이런 특종을 이제 모 방송에서 했었어요. 그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완전 대기업이 아닌 이상요. 그 모든 부품을 다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설계하고 납품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다음에 워낙 중국의 회사들이 여러 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쓰면 모르겠지? 그러면서 접근하는 그런 비양심적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날 드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산업을 키워놓고 생태계를 만들지부터 제로에서부터 다시 좀 생각도 좀 하세요. 이거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드론의 최고의 강국이랄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드론을 처음 유용하게 잘 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사실 뭐 어떤 제작 능력이나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거기는 R&D,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뭔가 머리를 쓰는 걸 잘해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야 여기 이렇게 적용했을 수 있어? 자, 이런 기발한 접근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 저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엄청나게 배워야 할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처절하게 실전을 많이 겪어보면요. 여기만큼 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갖고 있는 국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확보한 나라는 쉽지 않다.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많은 최신의 드론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서 사실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로만 무슨 뭐 드론이 대단하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부족하면 가서 배워야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운 건 꽤 오래전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2014년에 크림을 합병을 했죠.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되찾으려고 덤비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또 뭔 짓을 했냐면 바로 이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에 그 러시아 친러 민병대들을 부추겨가지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돈바스 전투는 이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로로즈드비카 같은 그런 드론 부대, 일종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결국 드론 부대가 된 여기들도 그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게 정말 궁하면 통한다고. 정말 너무나 궁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막 정찰 장비 이런 것도 제대로 뭐 미국이 갖고 있는 비싼 드론 이거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민수용이라도 써가지고 해서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미 한 거의 2015년부터 쭉이니까 이미 뭐 한 7년 정도 이상? 그렇게 거기서 막 현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면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군 전체로 봤을 때는 드론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노동신문 뭐 혹은 뭐 이렇게 조선중앙TV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뭐 우리가 막 이런 우리도 자폭드론을 만들어나면서 작년 8월하고 뭐 한 10월 정도 막 대대적으로 막 광고하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도 드론 능력이 상당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은요, 일선 나가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거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10월에 파병을 나가면서 파병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블라디보스톡 지역 정도의 극동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 동부군광구 이쪽 지역에서 이제 사전 훈련을 받고 장비 지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쿠르스크로 갈 때 거기도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뭐 브리안스크 오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 넘어왔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나름 교육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 뭐 몇 번 뜩 받는 거 하고 실전 나가서 보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히 북한군 처음에 갔을 때 엄청나게 놀라고 그다음에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이 드론 공격이 무서워서 러시아군도 이렇게 막 이 보병들이 소규모 이동할 때도 굉장히 인원을 소규모로 나눠서 가요. 3명에서 5명 정도 나눠서 가는데 막 북한군은 막 분대 하나 막 10몇 명씩 막 뭉쳐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거든요, 그냥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여기도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러니까 얘들 바보야 끝이야?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결국 북한도 결국 이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되게 똑똑한 민족입니까?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당했던 것들이 나중에 일종의 전쟁으로 배운 교훈이 돼서 다 교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북한도 세우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대단한지 알고 그러면 자기도 그걸 쓰고 싶겠죠. 러시아가 그랬어요. 러시아가 처음에 막 계속 우크라이나 FPV 드론, 자폭 드론에 당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있다가 근데 러시아가 기술 없는 나라도 아니고 야 얘들 이걸 이렇게 쓰고 있었어? 그래서 러시아도 엄청나게 양산세계 갖춰가지고 서로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양쪽이 다. 당연히 북한도 이거 곧 배워갈 겁니다. 전쟁터에 이제 그냥 필수 장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싸고 고가고 여러 사람의 관리가 필요해서 진짜 돈 많은 나라는 운용하지 못하던 그런 최첨단 장비였던 드론이 이제 분대 단위로 내려오게 됐고요. 이제는 뭐 미래에는 병사들이 소총만큼이나 드론을 갖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결국은 통신에 기반하고 이러다 보니까 취약점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만으로는 전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없이 전쟁을 하는 미래는 더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